자, 이번에 이제 통일헌법의 국가 형태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일헌법의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재헌헌법이겠죠. 그래서 통일과 재헌헌법의 관계를 잠깐 보자. 통일은 이제 그 안정적인 평화체제죠. 남북이 통일되니까 민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번영의 관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에 문제점이 있죠. 남북 분단 사회라는 것, 그리고 대내 의존적인 국가라는 것, 그리고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군사 주권이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군사 주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 이런 미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종속이 이제 경제적 종속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투기 자본이 이윤을 많이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과 이제 경제 주권의 회복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한국 지배인데, 미국의 한국 지배가 바로 이제 경제의 대외 의존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구조적인 거다. 한국이 이제 정상적인 역사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통일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전체의 그 재구성, 정상국가로의 구성인데 이것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통일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통일 비용 같은 걸 설정을 해봤는데 통일을 늦게 할수록 우리 국민이 부담할 게 더 많다. 그럼 엄격하게 이제 그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나눠야 되겠죠. 분단 비용은 분단이 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거는 뭐예요? 분단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많은 거예요. 군사비겠죠, 군사비. 그래서 이제 군비를 증강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고 분단됐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되면은 주한미군이 없을 텐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게 이제 방위분담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남한과 한국 간의 그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나갈 수 없는 대륙이 막혀 있죠. 대륙적 진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단 비용.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가장 많은 것들은 이제 남북의 경제 격차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이제 북의 경제를 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그러면 제일 많은 건 이제 국방비를 감축하는 거겠죠. 그래서 감축된 국방비,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세금이나 국채, 외채로 가져올 수도 있다. 보통 이 통일 비용은 GDP의 3%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IMF 때 GDP의 40%가 곤두박쳤는데 약 5년에 걸쳐서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는 거죠. 통일 비용이 많지만 이것도 역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통일 비용을 사실 이제 실물 자본, 투자, 북에 대한 투자로 한다면 북에 이제 그 사회간접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로 한다면 경제가 발전하겠죠. 이로 인한 통일로 인한 경제 발전 효과를 10년 동안 GDP 대비 11%에 해당된다. 경제 발전에 도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도로 인한 국가 신용도의 하락 위험, 남북 긴장 관계, 남북이
무력 붕괴, 군사 붕괴가 일어나면은 신용도,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죠. 이런 것도 경제적 손실이다. 해외 공간을 중복 유지한다. 이런 것도 다 외교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용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난다. 빨리 통일할수록 비용도 적게 들고 또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작다. 특히 이제 국방비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죠? 국방비 비율을 한번 보자.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게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몇 배요? 영국의 4배, 영국, 프랑스의 4배, 일본의 8배.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최소한 뭐 아무리 낮게 친다 하더라도 국방비가 반으로 절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방비가 그 선진공업국에 비하면 약 2배에서 6배까지 높다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 비용을 하더라도 1.5배에서 3.5배까지 높다. 이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군대도 보면 엄청난 군인들이 있죠. 정규군이 69만 명이다. 장군이 440명이다.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가 있다. 군인 하나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주한미군은 이제 국방비 증가 요인이다. 방위 분담비뿐만 아니라 미군과 무기 체제 문제 있기 때문에 주요 무기 도입, 최첨단 무기, 우리한테 굳이 필요 없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게 되죠. 엄청난 방위비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군축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저 좀 다른데 과거 민주노동당 때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남북 합쳐서 군대를 30만 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 북이 100만 명이고 남이 70만 명이라면 170만 명인데 30만 명이면 얼마예요? 5분의 1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한 군비 효과는 엄청나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지금 군비 지출이 GDP의 3%인데 1% 수준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경제 발전이나 복지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이 통일 전에는 140만 명의 군대를 유지했는데 통일 후에는 36만 명으로 군대가 줄었다. 현재 이제 국방 예산에서 상당한 게 무기 구입 비용이죠. 무기인데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 이지스함. 지금 또 항공모함, 겸 항공모함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토가 조그만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데 이거는 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반도를 넘어가는 광역 무기 체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이런 이제 복지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입 무기의 가격을 보면 엄청납니다. 이지스 구축함 조단위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조단위다. 잠수함도 삼천톤급 잠수함도 역시 조단위다. F-15 한 대에 1,000억이 넘죠. F-35는 이거의 2배 정도 가게 된다. 이런 비용들이 과연 국토가 좁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냐, 무기들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지스함 구축함 한 척이면은 전국의 초등학생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도 많다. F-15 전투기 세대를 줄이면은 전국의 학교 운영비를 폐지할 수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F-15 전투기 한 대를 줄이면 약 10만 명의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활동 도우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통일은 그래서 이제 그 재헌헌법에 의해서 남과 북이 합의한 재헌헌법에 의해서 완수가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은 그 앞에서 봤습니다. 남북의 그 대통령, 그죠? 남북의 대통령, 남의 대통령, 북의 뭐 수상, 주석 이런 모여서 지금은 국무위원장이죠. 합의를 봐서 남북의 그다음에 총투표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쭉 보면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재헌의회는 헌법을 만드는 의회를 말한다는 거죠. 재헌의회에서 제출한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치르면은 이제 새로운 국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헌헌법이 결국은 국가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거는 이제 통일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친일의 잔재를 벗어날 수 있다. 일종의 제2의 경제운동이 된다. 경제도 대외우선적인 걸 벗어나서 남북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나가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대륙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공화국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헌법은 현재는 이제 그 냉전헌법이죠. 이런 냉전헌법이 사라지게 되면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이제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헌의회를 한그 사례가 있습니다. 재헌의회 소집, 재헌헌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재헌의회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이제 선거 공간을 혁명적 공간으로 바꾸어낸다. 그래서 재헌의회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 재헌헌법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그런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개헌이 아니라 재헌이다. 베네수엘라의 재헌헌법도 46개의 개혁적 법안을 이 재헌헌법에 의해서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혁명적 조치로 빠른 시일 내에 사회를 재구성했다. 각 분야의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새로 구성하고 이것들이 이제 그 보수가 아니라 진보적인 진영들이 이러한 각종 국가 기구를 접수하게 됐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나 혁명을 해야 되죠. 반면에 이제 칠레의 아엔데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로 승리를 했는데 행정부를 장악했는데 보수적 의회의 발목이 막혀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이 지지하는 피노체트의 반동 쿠데타에 의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보적인 대통령 한 명을 당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체제 자체를 바꾸는 이러한 재헌헌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사례가 제일 유명하다. 차베스는 사실 이제 그 전에 군부 쿠데타로 실패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이제 그 선거 참여로 인한 전술로 바뀌면서 재헌의 전술을 만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 제5공화국을 만드는 것. 그래서 혁명적 군부와
민간운동 진영을 하나로 묶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재헌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 제5공화국 운동을 창당했다. 당 이름이 아예 제5공화국이다. 그래서 당선 이후에 재헌회 선거를 뽑는 선거에서 131명 중 125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재헌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입장들이 또 사법부에서도 인정받았고 국민투표에서도 투표자의 70%가 인정받았다. 국가 명도 바꿨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볼리바르는 남미의 혁명가, 독립운동가 혁명가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헌법을 새로 만들려면 재헌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도 이제 해외에서 다른 나라를 만들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정당하게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나라의 자주적인 그 나라 국민들의 재헌의회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제 미국의 입맛에 맞는 괴뢰 국가를 만드는 재헌의회다. 그래서 이 재헌헌법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통일의 사례,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는데요. 독일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점령한 연합국은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 중앙 집권 국가가 나오지 못하도록 연방제로 국가를 재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평의회가 재헌의회가 됐다. 그래서 53대 17로 연방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령군이 연합군이 헌법을 승인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더가 일본 헌법을 승인했다. 그래서 연합군의 주도에서 연방제가 서독에서 연방제가 나타났다. 연방제 서독에서 그 재헌헌법을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명칭한 것은 독일이 분단됐기 때문에 헌법은 통일된 이후에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입장에서 기본법으로 했다. 이 기본법은 독일 통일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 법은 통일로 가기 전에 과도기 헌법인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 통일 조항, 독일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은 헌법적 규범으로가 있다. 경제 질서는 이제 기본법 제정 당시에 3인당의 개입경제와 그 다음에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3인당이 개입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수정자본주의 경제죠. 수정자본주의 경제 질서, 3인주의 경제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이제 그 독일의 경제 질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 질서는 헌법의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다. 헌법의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법률로 정한 겁니다. 헌법에 명문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통일이 됐을 때 동독이 사회주의 경제인데 동독 사회주의 경제를 고려하려면 헌법의 자본주의 경제를 명문화시키면 통일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헌법에는 경제 질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기본법의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써놨는데 기본법 23조에 따르면 동독의 주가 개별적으로 편입했다. 그래서 기본법에 따라서 이 기본법에 적용되는 지역에 동독의 주들이 개별적으로 편입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시적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146조에서 통일국가의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 확대 적용된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서독 중심의 통일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서독의 노력이 있는데요. 1963년까지 수상을 역임한 초대 수상 아데나워. 이 사람은 우파입니다. 우파, 구파, 친미 우파. 이 사람은 이제 서독이 과거 독일 계승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동독은 합법 정부가 아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죠. 동독과 국교를 맺은 유고와 쿠바에 대해서 외교 단절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할슈타인 원칙인데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는 서독이 국교를 맺지 않는 거다. 이건 이제 우파였고 3인당 좌파에서 이제 1966년에 그 동서독의 평화와 공존, 또 통일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인당 출신의 브란트가 수상이 됐다. 수상이 되면서 이제 그 공산권과 교류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한다. 동독과 수교한 루마니아와 동시 수교를 맺었다. 공식적으로 이 원칙을 폐지합니다. 반면에 동독에서는 이제 단일공화국이 성립됐다. 친소국가, 그 친소국가의 단일국가. 1955년에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자 동독 역시 이제 바르샤바에 가입함으로써 미국 중심, 소련 중심으로 동서독이 군사적으로도 대립됐다. 1민족 2국가 체제로 됐다. 동독은 이제 다시 한번 자기들의 그 국가성을 확정하고 헌법을 통해서 동서독의 통일 모델에 대해서 동독은 국가연합으로 얘기했다. 서독과 동독이 독립된 국가므로 통일은 국가연합이 되다. 그런데 1974년에 동독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후에 동독은 독자적인 사회주의 민족이다. 즉 서독과 다른 독자적인 사회주의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서독과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민족 이국가를 상정하면서 통일해서 후퇴했다는 겁니다. 근데 1989년 5월에 동독의 지방의회 선거 부정으로 촉발된 시민혁명에 의해서 그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재를 해왔던 호노코 대통령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 집권당의 개혁 세력이, 공산당의 개혁 세력이 시민혁명을 반영해서 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3월에 총선에서 서독의 집권당인 기민당이 동독에서도 다수당이 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통일이 완료됐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무슨 말이냐면 1989년에 이제 그 시민혁명을 반영하는 신헌법이 나와서 그 양 당의 동독과 서독에 있는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동독의 선거에서 서독에서 집권정했던 기민당이 동독에서도 다수당이 됐다. 즉 동독, 서독 모두 기민당이 집권 세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통일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데 동독이 기본법에 편입하는 방식이죠. 아까 말한 그런 방식이 인민회의와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일조약이 가결됐으며 10월 3일에 동독헌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독은 사라지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실제로 통일을 위한 이러한 헌법적 절차들이 진행됐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법 체제 내에서 동서독의 법적 주의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동독과 서독 중 누가 정통성이 있냐, 누가 과거의 독일을 계승한 거냐 이런 문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과거의 독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견해에 대해서 과거의 독일 나치가 몰락했다는 견해,
과거 독일은 사라졌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독일 국가가 아직도 계속된다는 입장이 있었다. 독일 국가가 계속되면 서독은 뭐냐? 과거에 일부만 계승한 부분 국가라와 아니면 서독만이 유일한 독일 국가를 계승했다. 그래서 동독은 내전 상태로 사실상의 정권은 존재한다. 이게 이제 한국하고 똑같죠. 우리 헌법 3조 영토 조항에 의하면은 한국,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북한은 뭐냐면 방어과 단체가 점령한 적이다. 이게 이제 이런 입장이다. 독일에서도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동독도 국가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반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재 국가라도 국제법상의 국가이니까 국가의 기준이 민주적 정통성, 민주적인 나라만 국가일 필요는 없다. 독재 국가도 국가다. 동독이 독재 국가지만 동독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반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동서독이 모두 국가다. 이런 입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제 동서독에 관한 누가 정통국가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국제법 주체, 동서독이 모두 국제법 주체인가. 첫 번째는 서독만이, 그지? 서독만이 국가로 존재한다. 그죠? 서독만이 국가로 존재한다. 서독만이 이제 그 하나의 독일을 대표하는 국제법상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독은 소련 치하에 있다. 주권자로서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독일 국가는 단절됐지만 법 주체로서 독일 민족이 존재하죠. 존재한다. 그래서 민족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국가가 이제 동서독인데 그 중에 서독만이 법적 주체이다. 동독은 독일 국민이 살고 있는 소련 점령지이다. 이런 이제 입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양 동서독이 모두 이제 국가고 국제법적 국제법적 주체다.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 독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되는 입장. 이런 입장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붕설이 있었는데요. 세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그 구체적인 실체는 없지만 동독과 서독을 포함하는 지붕 역할을 하는 전체 국가, 일종의 국가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체 국가와 동서독, 부분 국가가 있다. 그래서 세 개의 국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를 부진정한 연방국가이거나 국가연합이라는 견해로 갈렸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북과 같이 독일에서도 동서독의 입장에 관해서도 국가가 두 개냐 하나냐, 민족이 하나냐 두 개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 동서독의 관계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데나워는 서독이 즉 독일 자체이기 때문에 동독을 부정했죠. 우파. 그 다음에 3인당의 브란트는 좌파인데 형식적인 전체 국가 아래 양독이 실질적인 국가로 존재한다는 지붕설에 근거했다. 통일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동독의 울브라이트 수상은 과거의 독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히틀러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국 독일은 별개의 국가다. 1민족 2국가다. 이렇게 말을 들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민족 개념을 대표해서 민족도 아예 다르다. 국가연합도 거부했다. 이제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원래는 서독 자체가 독일이다고 동일시했지만 기본 조약, 동서독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기본 조약 이후에는 지분 국가설이 즉 전체 독일이라는 국가연합 혹은 느슨한 연방제 아래 동독과 서독이 별도의 국가다. 그래서 기본 조약에 대한 판결에서 독일 국가 전체 국가죠. 독일 국가는 권리 능력, 존재는 하나 실체가 없죠. 동서독을 묶은 전체 국가라는 건 실체가 없다. 상정할 수 있으나 서독이 독일 국가의 법적 계승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영토는 부분적으로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기본법은 동독에 미치지 않는다. 서독의 기본법. 이게 다르죠. 우리의 헌법이 그 북한에 미친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부분의 판례인데 서독은 기본 조약으로 동서독의 실체성, 국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헌법이 동독에 미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남북 기본 합의서 6.15 선언에서 남북 체제를 서로 상호 존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헌법이 북한에 미친다. 이게 모순되는 거다. 독일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논리적이다. 동독을 외국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조약을 전체 독일 국가, 국가연합이나 느슨한 연방제 내에서 두 지역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본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처럼 실제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의 실체는 없지만 그와 같은 거 전체 국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국가, 동서독을 포괄한다. 지분 국가라는 게 그러한 거다. 현재 기본 조약이 서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을 미래 과제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법의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선언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다. 그래서 기본조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재통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서의 긍정적인 거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그리고 동서독의 기본 조약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남북 기본합의서라든가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다.